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글짓기 시간에 창작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완성한 줄거리는 부자 아저씨와 가난한 아저씨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별난 아이였죠. 그리고 소위 부잣집 아이로 불리는 친구의 집에 놀러가면 집안을 둘러보면서 와, 집도 크고 방도 넓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친구 부모님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인 저는 나도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고 사회에 나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착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웬만큼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몇 년 하고 나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씀씀이가 해프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돈이 모일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생활도 풍족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이대로 영영? 그렇게 생각하자 앞이 꽉 막힌 듯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은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겠지라는 무력한 기대와 만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냉혹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급 파이낸셜 플래닝 기능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파이낸셜 플래너로 일하고 있으며 자산 운용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상담을 하며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일일이 헤아려 본 적은 없지만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났습니다. 저는 부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방식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 것과 의외라고 생각한 것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그들을 부자가 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부자가 사는 집에 가본 적이 있나요? 지인에게 초대받아 집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일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다. TV나 영화에서 자주 봤다 등 여러 경우가 있겠네요. 모두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부자의 집은 아주 넓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어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비싸고 큰 집을 샀으니 집이 넓은 게 당연하다. 집이 크니까 방도 넓고 수납 공간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잣집이니까 집이 넓은 것이 아니라 집을 널찍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 아닐까요? 장차 부자가 될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널찍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이였을 때 경험했던 느낌은 점점 가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파이낸셜 플래너가 되어 부자 고객들을 상담하던 어느 날 의외의 형태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집이 넓게 느껴지는 데는 분명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집의 크기나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공간, 즉 실내를 넓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이 작아도 내부는 넓게 느껴집니다. 방안을 어지럽히지 않고 물건을 잘 치우고 정리합니다.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을 넓게 보이는 생활 습관이 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재능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정확한 용어나 이론은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정답을 선택합니다. 마치 인류 스포츠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고 얘기하듯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생활 습관과 생각법이 유달리 탁월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 될 사람의 생활 습관이 차이가 난다니 억울한 일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 차이가 정말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는 부자들 특유의 심리도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도 부자들의 쪽에 서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한턱 내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한턱 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이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경험은 있을 겁니다.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캔주스 하나라도 받았다면 대접받은 경험입니다. 당신에게 음식을 사준 상대방은 비교적 당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았을 때 상대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도움을 받았다 라는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가지거나 때로는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얻어먹고 싶지 않았는데 라며 사양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기분을 알아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편하다는 건 약간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돈 모으는 능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싸우기도 전에 백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는 쪽이라도 사준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왠지 기분이 나쁜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 얻어먹거나 대접을 받는 건 찜찜해. 왜 그럴까? 특히 능력이 비슷한 사람에게 얻어먹었을 때 이런 생각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힘의 차이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이나 논리학에서는 발견법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계산하거나 치밀하게 검증하지 않았지만 그냥 아는 능력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도 건너편으로 가고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조금 전에 깜빡거리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뛰어서 길을 건널 것인가 혹은 서서 다시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그냥 아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의 길이, 신호등의 남은 점등 시간, 당신이 걷는 속도 등 무엇 하나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 해도 그 장소에 서서 치밀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는 능력입니다. 이야기를 되돌려 봅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백기를 들지 않아도 좋은 상대임을 느낀 것입니다. 횡단보도로 치면 건널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 상대라면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지지 않는다. 밥을 얻어먹는 것은 지는 것을 의미한다. 얻어먹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당신이 신입사원이라면 사장에게 식사를 대접받아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사장에게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장인데 신입사원에게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어떨까요? 확실히 격차가 나는 아래 직원, 즉 약한 존재에게 얻어먹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입니다. 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는 세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밥을 사준다, 밥을 얻어먹는다, 각각 계산한다, 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는 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얻어먹는 쪽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얻어먹으면 자신의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한턱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사는 집은 실내가 넓다. 당신은 부자가 사는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유명인의 저택을 방문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취재할 정도로 전형적인 부자의 집이라면 얘기하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부자들의 집을 몇 번 보면 어떤 공통점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실내가 넓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은 실내가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니까 큰 집에서 산다. 집이 크니까 실내가 넓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포인트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억 단위로 매매되는 도심의 맨션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격도 비싸지만 그만큼 분명히 실내 면적도 넓을 겁니다. 방 안에는 물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널찍널찍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은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땅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집 면적은 넓어져도 가격은 쌉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심의 억 단위 맨션이라 해도 지방의 단독주택 마루와 뒷마당 면적을 합친 것보다 작은 곳이 많습니다. 시골의 커다란 집이라면 현관 면적만으로도 도심의 원룸보다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모든 집의 실내가 넓게 느껴질까요? 지방에서 비교적 넓은 땅에 지어진 집이라도 실내가 넓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재미있죠? 자, 왜 그럴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즉, 가구나 물건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입니다. 물건 사이즈의 크고 작음이나 물건의 가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외로 부자들 집에 물건이 적고 보통 사람들 집에 물건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거실 면적이라도 부자들의 집이 깔끔하고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돈이 없다, 집이 작아서 수납 공간이 적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내에 물건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싼 것부터 값비싼 물건까지 다양합니다. 옷도 옷장에서 넘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수납장도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뿐일까요? 방안만이 아닙니다. 마룻바닥이나 계단, 현관이나 베란다, 차의 대시보드 위까지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부자들의 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억 단위 맨션의 베란다나 현관, 계단, 복도 근처에 물건이 난잡하게 놓여 있었습니까? 최고급 차 안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핵심을 말해봅시다. 왜 부자들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쇼핑을 할 때 지출비의 참조점이 낮거나 참조점의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갔을 때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지갑에는 돈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갖고 싶으니 살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참조점을 낮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약한 돈으로 무엇을 살까요? 조금 전 설명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자들의 집에는 어떤 물건이 넘쳐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불필요한 가구나 작은 물건들을 사지 않는 대신 그들은 주식이나 투자 신탁을 삽니다. 지금은 주권 등 종이로 된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문자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널찍한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유가증권을 마구 사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나 저축할 돈을 투자로 돌리기 때문에 그 돈이 이익을 낳고 보다 큰 총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활에는 더욱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방의 넓이와 총수입에는 의외의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모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이 정해진 보통의 직장인일수록 이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료의 원룸에 놀러 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집이 이상하게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투자가로서 꽤 높은 단계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신뢰가 깨끗한 만큼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집안에 넘쳐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다고 단순히 가난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일을 하고 당신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후를 대비해 개인연금을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금도 엄청나게 쌓여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의 방이 물건으로 넘쳐나고 있다면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란 앞으로 월급을 받는 족족 쓸 것인가 저축한 다음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저축한 돈을 더욱 불려서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쳐나는 물건의 가격은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많아질수록 여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번 돈을 내고 산 물건은 일단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하나둘씩 사면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생활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돈 때문에 곤란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론을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언제나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거나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의 집은 언제나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린다. 제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당신의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은 당신의 방에서 점점 줄어들고 방이 넓어질 뿐더러 돈도 쌓일 것입니다. 그 다음 올바른 투자를 하면 당신의 방은 점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당신 집의 책상 위를 보십시오. 식사를 하는 식탁, 노트북을 올려놓는 책상,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책상 전부입니다. 대부분 여러 물건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낮에는 그렇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펜 하나도 꺼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지겠죠. 현재 상태가 스스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보통 사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부자들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들의 집이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 손에 닿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깔끔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상 위 물건을 서랍이나 다른 곳에 그저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밤 책상 위에 재고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재고조사란 일반적으로 가게 안 상품의 재고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게에서는 매월 혹은 반년에 한 번꼴로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자는 물건의 양을 파악할 수 있고 기회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은 쓸데없이 비용을 들여 상품화했다는 말로 돈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썩을 위험이 없는 전자기기 같은 상품이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그냥 두는 대신 잘 팔리는 다른 상품이나 설비에 돈을 쓴다면 더욱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두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 손실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재고가 많다는 건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기회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는 기업의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은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근처에 있는 책상 위를 살펴보십시오. 힘들겠지만 매일 밤 책상 위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단 한 달만 유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정리에 관한 참조점이 확실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끝입니다. 다시 책상 위에 물건이 어질러지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저렇게 어질러진 책상에서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첫걸음은 성공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의 모양을 바꾸는데 도전해 봅시다.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몇 년이나 움직이지 않았던 물건을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커다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새로 이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정리해야만 하고요. 처음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여유 있게 바꿔봅시다. 한 번에 모든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체력이 방전됩니다. 이렇게 방의 모양 바꾸기를 계속해 나갈수록 점점 방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물건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서랍이나 벽장, 책장, 의류상자 등입니다. 이런 곳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치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벽장 속으로 들어간 물건들은 어느새 또다시 당신의 방을 점령하기 시작할 겁니다. 충동 구매로 새로운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벽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바닥을 점령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더욱더 물건으로 가득한 방이 되어버립니다. 다이어트로 치자면 요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벽장, 책장, 의류상자를 반쯤 비워두어야 합니다. 즉 물건을 버리거나 팔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벽장은 텅텅 비고 책장에도 책은 반만 꽂혀 있습니다. 의류상자도 빈 상태로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프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 빈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보물들이 가득 채워질 테니까요.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처분만 하면 됩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과거의 평범한 자신과의 결별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 인생, 여유 있는 생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지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늘 재킷을 입는다. 이제부터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차림새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아도 보통의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지능도 일반인과 비슷합니다. 단지 말의 위치가 다른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이란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 인간관계, 그리고 돈을 두는 장소 등입니다. 부자는 그것들을 모두 유리한 위치에 적절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쇼기의 명인과 초보자의 차이처럼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옷을 살펴봅시다. 부자의 복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부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부자를 참고하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패션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우위에 서면 됩니다. 일단 오해를 바로 잡아 봅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의 옷장은 옷으로 흘러넘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옷으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부자가 될 재능을 가진 사람의 옷장에는 옷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없는 옷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살 돈을 투자로 돌립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난 다음에야 그 돈으로 옷을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옷이 많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될 재능이 풍부한 사람은 옷에 쓸 돈을 투자하는 데 씁니다. 물론 옷이 적다고 해도 초라한 차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받쳐 입는 옷은 패스트 패션으로 충분합니다. 돈을 쓰는 곳은 비용 대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쓸까요? 남성의 경우는 재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킷은 블레이저나 정장의 상의처럼 라펠이 있고 1개에서 3개 정도의 버튼으로 앞을 잠글 수 있는 정장 느낌의 재킷입니다. 남성은 일할 때 정장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도 모두 입고 있으니까요. 라는 이유는 아닙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대부분의 경우 재킷을 입습니다. 일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휴일에도 입습니다. 재킷을 입으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킷은 신기한 물건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단정한 인간입니다. 라는 걸 말없이 어필해 줍니다. 즉 처음 만난 사람과 어울려도 자동으로 나를 우위에 서게 해주는 옷입니다. 게다가 기본을 중시한 베이직한 재킷이라면 가격의 높고 낮음이 디자인의 차이에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제대로 된 느낌을 어필할 수 있는 뛰어난 물건입니다. 재킷 아래에는 깃이 있는 와이셔츠도 좋고 티셔츠를 입어도 좋습니다. 바지는 청바지도 괜찮습니다. 재킷이 가진 정중한 느낌이 살아있으니 조금은 편한 패션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멋쟁이로 인식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재킷을 걸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정장을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정장이라도 깃이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바르게 매면 상대에게 주는 인상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일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매끄럽게 진행하고 싶다면 정장 입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킷을 입기만 하면 성실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니 정말 편리한 일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인상부터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늘 정중한 말투를 쓴다. 스스로를 항상 유리한 위치에 두는 사람의 조건은 겉모습에서 오는 첫인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첫 대면을 한 사람과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내면을 알게 되는 기회는 적습니다.
그러면 첫 대면을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으려고 할까요? 그 답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화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은 일단 말끝마다 입니다, 씁니다를 붙이는 걸 연습하면 어떨까요? 이뿐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중한 말투는 결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권 나라에 가면 입장이나 연령에 별로 관계없이 가볍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아래로 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는 원래부터 상하관계라는 관념이 별로 없고 서로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는 첫 대면의 상대방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실현하려 해도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맙니다. 그러니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하기 위해서는 합니다, 씁니다를 사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잠깐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여기에 A씨가 있습니다. 일단 A씨는 첫눈에 보기에도 부자가 아닌 듯한 차림새입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투도 격이 없고 가끔 반말도 섞어서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말하기 편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정중한 말투나 높임말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A씨가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을 알고 자기보다 아래에 두고 비굴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A씨가 첫눈에 보기에도 부자로 보이는 차림새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A씨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요? A씨는 부자인데도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무슨 잘난 척이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라고 마음속으로 화를 낼 것입니다. 별로 좋은 인상을 느끼지는 않겠죠. 이 경우에는 A씨가 스스로 불리한 위치를 선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로 보이는 A씨가 때때로 높임말을 섞어가며 정중한 말투로 대화를 한다면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이 대접받는 기분이 들지는 않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화하기 쉽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신뢰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A씨의 변화는 옷과 말투뿐입니다. A씨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상대방이 받는 인상과 옷과 말투의 유리함에 순위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1위, 부자로 보이는 차림새의 정중한 말투. 2위, 부자로 보이지 않는 차림새의 친근한 말투. 3위, 부자로 보이지 않는 차림새의 정중한 말투. 4위, 부자로 보이는 차림새의 친근한 말투. 어떻습니까? 재밌는 결과죠? 부자들처럼 사고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명백합니다. 당연히 1번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서리칙방에서는 사사키 유에이 지음 김수연 옮김 빌리버트 출판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와 함께했습니다. 17년간 수천 명의 직장인에게 금융 상담을 해온 저자는 부자의 일상적인 생각법과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작은 노력이 습관이 될 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부자의 생활 습관과 마인드를 몸에 장착하는 순간 평범한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보다 더 빠르게 부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물건 정리와 처분, 단정한 옷차림과 정중한 말투, 누구나 실천 가능한 것이지만 모두가 실천하고 있는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면 분명히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